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여러분과 주최하는 2023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2023 전국토론 세션을 진행합니다. 사회자 김농구 포뉴스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6월 16일에는 2023 대한민국 정치 그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2024년 22대 총선 전망 토론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차로 접어든 시기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여야 정당 향배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총선을 앞둔 가파른 전국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당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당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 출신 21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혜원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학 박사와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서 경제통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17, 18,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삼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제 기억에는 그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대표를 맡아서 아마 대표적으로 그 국힘에서 보수정당에서 개혁정치인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장혜원 의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혜원입니다. 장 의원님은 정의당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 혁신위원장 정책위 의장을 갖다가 역임하셨고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 두 위원회가 다들 이렇게 이 국민들의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굉장히 숫자로 승부하는 데인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미 시사 주간지 타임 그 헌들레드 넥스트 2021에 오른 미래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1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총선 전망 토론 세션은 5가지 주제로 토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7개월 국정운영 평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1대 국회 평가, 세 번째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 개혁, 네 번째가 각 당의 총선 전략 현황, 그리고 내년 총선 전망입니다. 그 시간은 이 큐시트를 제가 다 보내드렸지만 그 큐시트에 의하면은 이 주제별로 3분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이 한 1분 정도, 그리고 토론자 상호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1분 30초, 그래서 각 주제에 15분 정도를 가지고서 그 토론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총선 전망을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운영 평가와 21대 국회 평가, 선거제도, 공천제도 평가는 조금 15분이 아니라 10분 정도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나머지 현재 지금 정치적인 현황과 총선에 관한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이용 의원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혜영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 탄력성 있게 운영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이거는 그 한마디씩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건 이현 의원님부터. 네. 저는 그냥 전반적인 것을 한 발 떨어져서 국회를 떠나 있는 사람으로 전반적인 감을 주로 말씀드릴 것 같다는 모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정도 정치권에 몸담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보고 있는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을 저는 좀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 여당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평생 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아무래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2대1로서 일단 100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혜영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초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이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회 기재위, 예결위, 그리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요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주로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에 관한 얘기들이 사실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진짜 아젠다들, 정말 민생에 관련된 혹은 불평등,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정말 민생에 핵심적으로 연결된 이슈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3당, 가장 오래된 3당으로서 정의당이 이제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희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지만 치열하게 원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전 정보위원장 출신의 이현 의원님과 또 정의당의 스타 장혜영 의원님 함께 토론이 아니자면 토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앞으로 같이 또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 뵐 분들과 함께 토론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전반기에 국토위와 여가위 운영위 중개특위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과방위와 여가위 운영위 예결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하진 않지만 가성비 좋은 일 시키면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서 21대를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전반적인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평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자 갤럽 평가로는 숫자는 명확하거든요. 32%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2%, 30% 초반대 이 중후반으로 좀 올라가는가 싶더만은 이 부산 에펙도 무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날카로운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외교 어느 한 분야 지금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당연히 이 법의 권한을 떠난 시행령 통치만 봐도 이 인사관리 검증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서 인사관리를 한다든지 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든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어 스태핑 한다 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포기한다든지 대통령이 여당의 전당대 과정에서 실질적인 당무 개입을 하면서 후보군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여러 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지인 채용 논란, 김승희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요즘 이 샤넬 화장품과 디올 명품백 논란까지 정말 어느 하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없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방통위원장마저도 전직 검사 출신의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을 정말 측근 임명
지인 임명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2024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R&D 예산 5조 2천억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든지 주 69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청년 관련된 예산은 반토막 내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48조 한미정상회담 논란이라든지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일본과의 굴욕 외교,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도 못하고 해병대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논란 등 어느 한 분야 정말 부끄럽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망해라가 아니라 최소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존중만 해주셔도 저희도 정말 성심성의껏 제안도 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제 개혁적인 여기 여당 출신의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국민의 의원님들도 정말 노력하신 분들,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 안 바뀌시니까 아무런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장 큰 게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나라님이라 하면서 혁신의 대상에서 아예 비켜내서 처음부터 거기서 이미 그 운명은 잉태됐다고 보는데 혁신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혁신의 가장 핵심은 공천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애초 네. 태생부터 청소기획단과 혁신을 분리해서 출범시키면서 혁신의 이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혁신의 가장 큰 주요 역할은 권력 투쟁이거든요. 근데 막판에 김기현 대표와 갈등이 좀 있는 듯 하다가 결국 지금 해산해버린. 그러니까 최고위에 4일날 언권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7일날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해산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혁신 투쟁을 하지 않고 해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현 혁신위원장의 혁신 의지도 문제지만 이 방금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쓴소리조차 못하는 이런 혁신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애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신이었다고 좀 냉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민주당 부분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과연 민주당은 공천 성공할까 다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혜영님.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 자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셨던 분이 놀랍게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특성으로부터 이제 몇 가지의 특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치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 위에서 제가 짚고 싶은 특징 세 가지는 국민과 싸우는 정부이고 현실을 잘 모르는 정부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는 정부 이게 제가 본 이제 지난 1년 반여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인데요. 국민과 싸우는 정부라고 하는 건 사실 국가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일시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옆에 진정태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바이든 날리면 사태 정말 대국민 듣기 평가를 하는 이런 그 어떤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역사 문제, 대표적으로 강제징용에 있어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다든가 아니면 후쿠시마 해고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불안 그 자체를 괴담으로 취급한다든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운을 했었던 분이 바로 우리 홍범도 장군인데 그 흉상을 국민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내리지도 않고 심지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8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 유족들의 손을 잡으러 간 적이 없고 이를 지탄하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국민과 싸우는 정부다라는 게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전문가이신 이혜은 의원님 앉아 계시지만 경제를 잘 모르는 놀라운 보수 정부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관계 없이 무조건 감세와 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윤석열 정부 첫 해에
이 정부 기간 내내의 추산 효과를 따지면 대략 80조 정도 되는 감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할 말이 없으신 게 이 감세안을 같이 통과시켜 주신 게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분명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게 대기업들, 부자들,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영역에서 감세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올해 세수가 매우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하다못해 지방교부세 내려가는 것조차 갑자기 정말 뚝 끊기게 되는 이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국민들이 얼마나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온갖 경제 문제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 아주 경제에서의 제1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강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업도. 근데 시간 네, 맞아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당선되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성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그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내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여가부 장관을 앉히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이런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스탠다드를 나아가는데 정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장경태 의원님한테 최고위원이기도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금방 장 의원이 감세 민주당도 함께 했다. 이유가 뭐였죠?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 때 저희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 국무총리 인청에서도 이 여러 부적절 의견이긴 했지만 1년 이내에 어찌됐건 저희가 이 발목잡기,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1년간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 국정운영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에서도 좀 협력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혜원 의원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변명하셔도 좋습니다. 괴로운 역할을. 아까 제가 보도반을해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과 상당히 다른 얘기를 많이 평생 해온 사람이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1대1로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 하던 얘기하고 좀 상충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대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이 하는 얘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님 얘기나 장혜연 의원님 얘기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정부나 잘못한 걸 대라고 하면은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잘못하고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윤석열 정부가 큰 줄기에 있어서 또 이런 점들은 잘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까지 분단국가, 전 세계에서 거의 보면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한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것은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딱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뭐냐라고 얘기해보면 경제와 안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경제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싱글 팩터가 뭐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보고 근데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갤럽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1.6%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딱 하나의 싱글 팩터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아까 91.6%가 그렇게 답을 했고 그리고 53.7%가 이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44.2%가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다. 42.5%가
국가 안보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권에 비해서 한미 동맹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강화됐느냐라는 답에 국민들이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을 강화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성과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감세, 긴축 재정 굉장히 이제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침체기가 되면 무조건 팽창 재정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게 과거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온 이후에 굉장히 기형적인 초장기간의 초저금리, 거의 사실상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상태를 거의 한 15년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 중독 상태를 유발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일정 기간은 팽창 재정을 풀면 이게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넘어서서 재정 중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해 보는 걸로 보면 재정의 팽창 효과가 플러스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중독을 나타내는 돈을 풀어도 경기가 진작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팽창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 이꼴 재정 팽창으로 경기 진작을 가져오는 이런 도식적인 국면이 아니다라는 게 많은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오히려 경제 침체기에 팽창 재정과 통화 팽창으로 가지 않고 통화도 긴축해서 오히려 긴축 재정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래서 테이퍼링이 저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긴축 재정, 긴축 통화로 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 재정과 긴축 통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착륙을 하지 않고 상당히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박한 점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에서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을 건데 끝까지 그걸 갖다가 안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이현 의원님이 정말 핵심 참모라면 어떻게 건의드리고 싶습니까? 참모 자격은 아니었고요. 헌정의 부회장으로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께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시라라는 이제 일종의 성명문을 쓸 때 저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성명문이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대 국회 평가로 21대 국회는 초반에 그 문재인 정부 촛불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속에서 이 압도적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 왔고 그 후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여소야대 국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어쩌면 책임져야 되는 국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한테 다시 압도적 의석을 달라 할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경태 의원이 나중에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한 30년간 국회를 봤을 때 이번 국회만큼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이 없던 적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들이 두 분 다 초선인데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가 진영 대결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청청시야였던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오히려 이현 의원님이 흐름상으로 한번 공격해 보시죠. 제가 뭐 남의 당 초선 의원님들의 대해서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
저희 반성문부터 쓰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공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 21대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공천이 저는 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 활동하신 분, 자기 목소리를 낸 분 기억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개혁적인 분이 첫째 기억이 안 나고, 자기 소신을 당 지도부든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신 분이 누가 있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뭐 공천을 누가 했는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별로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결국 공천제도와 맞물려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공천이 그런 식으로 갈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쓴소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압도적으로 어느 한 당에 표를 몰아준다고 해서 그 국회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에 가장 필요한데, 이번 21대 국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과 위헌이 난무하는 국회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이번에 결정적인 장면이 보이는데, 예산이 12월 2일 날 안 된 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 57조에 보면은 정부가 낸 예산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목을 설치할 수도 없고 감액을 마음대로 국회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건 헌법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 보셨지만 마음대로 그냥 비목도 설치하시고 마음대로 감액도 하시고 헌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 거 다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데도 누구도 문제 제기하다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예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3년 가까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이제 거의 일상화, 관행화되고 있어요. 이런 국회라면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변화가 별로 없는 한 22대 또 총선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압승할 것 같아. 아니, 뭐 제가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국민의힘에 아주 전격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좀 해봐 주셨으면 이런 국회를 그대로 두실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혜영님. 네, 저도 21대 국회를 들어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참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자기 반성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불평등, 차별, 그리고 반여성, 기후위기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21대 국회는 여당이 민주당일 때나 국민의힘일 때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는 데 기여한 국회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법을 가지고 굉장히 일관된 감세 조치들을 지난 4년 내내 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세제를 이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초기에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재보궐선거를 상패한 이후에 완전히 기조가 달라져서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 이런 자산 과세를 대폭 완화시켜줬고 이에 더해서 그 코인 그리고 주식 이런 투자가 굉장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재정이 많이 풀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이에 더해서 실제로 이미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했었던 가상자산 과세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실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내 소수정당들을 제외하고서는 함께 그렇게 자산과세를 형해화시킴으로써 자산격차를 더 벌린 책임이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 문제인데요. 차별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려고 했었던 법입니다. 2006년도에 그 법의 초안이 나왔고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았고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1년 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평등법을 발의하셨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단 한 번도 소위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여성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 4월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권고를 했던 게 2020년 말까지 낙태죄 관련해서 국회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2020년을 훨씬 지난 2023년 12월까지도 낙태죄 보완 입법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여성의 인권을 뒤로 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위기인데요.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경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선언은 선언대로 하고 탄소 중립 선언은 선언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 있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이제라도 나서서 특히나 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 있는 동의 가능한 플랜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좀 더 기존의 국회와 달리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개혁 입법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당내에서의 어떤 여러 견해의 차이 또 이 여러 여야 간의 협의가 좀 제대로 안 진행되지 않는 부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뭐 속도 조절론도 있고 뭐 오히려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극명한데 저는 뭐 어찌되건 책임 정치와 효용성, 유권자들의 효용성, 또 국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 정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표를 주신 만큼 어찌되건 민주당이 좀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입법에 대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 이 한계와 평가 속에서도 냉혹한 평가 속에서도 여러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예를 들면 구룡외교의 상징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행건이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책임을 묻는 이성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행건위를 올렸지만 전혀 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행건위인데 거부권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 전략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여러 입법에 대해서 또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 또 의료법,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정말 다 중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도 저희 21대 국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 4시에 졸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예산부수법원까지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최고위가 막 밤 11시, 12시에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원래는 좀 예산 협의를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이 예산 협의 불발 선언하시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떠나셨고 이 토요일 날 저희가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했더니 의장과 조영 원내대표 또 추경호 부총리가 보시고 나서 월요일 날 한덕수 부총리가 긴급하게 이재명 대표를 찾아오는 등의 모습들. 진작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다는 게 전제되지 않더라도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목설치라든지 감액에 대한 부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래 여러 가지 부처의 동의를 얻든 혹은 증액에 대한 협상을 하든 이 논의 구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이제 너무 여담이라서 제가 이 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당에서도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걸로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협의하고 심지어 김대기 비서실장까지도 협의를 완료해서 저희 지도부는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됐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뒤집어져서 오는 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안 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논의하면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대 양당의 뭐 독주자 이렇게 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충분히 보수 정당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진보 정당에서 뭐 저희가 지역화폐 늘리자고 하면 예를 들면 건설 임대 뭐 매입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정당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액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무튼 예산안들이 이렇게 결렬되는 걸 보면서 아무튼 저도 이번에 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참 신기한 점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국회가 제대로 이 독립적인 협상권, 자치권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참 좋겠다 여야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너무 저희는 그렇게 세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부는 정말 센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해요. 정부와 그리고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그 예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건 가능한 일이고 또 되어야 하는 일이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과정이 국민들이 보고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은 즉 국회 소위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조세 소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절망감은 소위가 완전히 형식화되어 있고 우리 이영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쨌든 국회가 그 기능 자체가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이니까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예, 예. 네.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과연 국회가 이 제도는 돼 있더라도 그 제도 내에서 실제 운영도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금방 말씀대로 소위가 아니라 소소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대 양당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협의하고 끝나고 국민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은 항상 이 지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지금 그 아까 좀 떠난 지가 오래됐더니 지금 당당하게 여성 의정 대표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아까 우리 그 장 의원님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여성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불합치된 거. 제가 여성 정치인들이 점점 국회에 더 많이 가고 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보이면은 여성 힘이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의원들이 이제 사실 일은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 먼저 호주제가 폐지되고 한 거는 여성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 예. 소위 변곡점이 된 해가 2004년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여성들이 재헌국회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된 1948년에 여성 의원이 제로였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2년 후에 이제 여성 의원이 한 명이 탄생했다. 이 정도로 여성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거 들어간 건 언제였냐면 2004년이죠. 2004년에 여성들이 17대에 교호 순번제가 되면서 비례대표 홀짝으로 할 때 홀수가 여성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39명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거 모여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사노동이 옛날에는 가사노동을 해도 여성들의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등등 수많은 입법들이 쏟아지고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단통제도 폐지가 되고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성과를 내기는 내지만 그 여성들의 삶이 간절히 갈망하는 그 속도에 비하면 더딘 건 사실이죠. 각오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국회 부분에 대해서 다수당한테 또 공격할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너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예. 여성 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언제까지 여성 의원들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맞습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호주제 폐지될 때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셨었거든요. 예. 남녀 의원이 함께 추진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낙태죄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가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한 굉장히 준엄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21대에서 통과 안 시킬 겁니까? 저는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자경대 최고 좀 나서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목소리 정책위에다가 내주셔야 예. 됩니다. 네. 그 사실 그렇게 그거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당이시고 일당이신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긴 해요. 뭐 대표적인 책임이 예. 같이 협의가 잘 가장 됐으면 책임이 좋겠습니다. 예. 합의했다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제도 및 공천제도 개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 신당 문제와 같이 네. 이 주제에 놓아 넣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가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13대 국회가 여소야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소야대를 그때 겪어본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참 국회가 다이내미컬하다 이런 걸 갖다 많이 느끼는데 어느덧 그 양당제로만 흘러가고 진영 대결만 가니까 늘 싸운다는 어떤 이런 인상만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 좀 다당제로 갈 수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도
고민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선거가 가까워 가면은 이게 양당으로 다 귀착돼 가지고 국민들도, 그래서 그게 참 그 다당제가 힘든데, 우리가 학자들이 산술적으로 낸 거 보면은 우리 국회가 양당보다는 오히려 3당에 가까운 것이 평균적이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다른 그 22대 국회 다당제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장경태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네. 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항상 역동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듀베르제나 여러 가지 정당 분류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크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지역 균열과 계급 균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균열로 탄생한 정당이 뭐 자민련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계급 균열로 탄생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의 탄생이었는데, 사실 이게 2.5 정당대 정도로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현실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냐라고 했을 때, 이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당제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 정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또 여야가 함께 공히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의 어떤 논의 구조들, 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심판과 선거로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마도 한국 정치를 좀 현재 표현하고 있는 표상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뭐 30석 캡이 사라지면서 47석으로 아마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도 저는 병립형 제도만큼의 이 폐해만큼이나 생길 것 같다라는 참 안타까운 예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이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많이 국회로 진입하면서 자생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였다면, 지금은 양당의 파생 정당, 양당의 소위 뭐 공천 탈락 정당이든 뭐 이준석 신당이든 아니 혹은 뭐 최경환 우병우 신당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국 신당, 뭐 송영기 신당 등이 좀 뭐 언론에서 언급됩니다만, 과연 이 정당들의 이 탄생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를 살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양한 방식의 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뭐 워낙 아직 그 미지의 지금 선거제도 논의를 가면 10명이 모여서 토론하면 10가지 선거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여러 당내 그 당론을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정말 22대의 정말 바람직한 제도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마도 1월 정도 돼야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하나